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이 세 나라와 항만은 자원 없는 땅을 세계 중심으로 바꿨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부를 거둬다 줬습니다. 전편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지금 부산 진해신항은 북극 항로를 타고 글로벌 물류의 새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우리 모두 이 변화의 흐름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어떻게 거머쥘 수 있을지 리콴유의 싱가포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당시 덩샤오핑이 어떻게 샹하이를 부흥시켰는지 컴팩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8월 9일이죠. 변호사 출신의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이 화교 다수인 싱가포르를 국가 통합의 장애로 보고 축출을 했고요. 이 섬나라는 자원, 물, 배후지 없는 710제곱킬로미터의 아주 조그만 섬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천연 자원도 없고 배후지도 없고 심지어 마시물도 없는 작은 섬인데 독립이 깊을 수도 있지만은 속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으로 TV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망하게 둘 수가 없었고요. 말라카 해협, 세계 해운의 40%가 지나가는 이곳을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해상 교통의 심장으로 싱가포르를 탈바꿈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항만과 금융을 무기로 삼아서 어떻게 식민지 섬을 어떻게 세계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당시 69년에 불가능한 배팅을 겁니다. 정말 세게 풀배팅을 때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아직 컨테이너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당시 일본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리콴유가 이때 과감한 홈런 스윙을 날립니다. 영웅 스윙이죠. 탄종파가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거의 전부 예산의 절반 정도 가까운 2억 싱가포르 달러, 지금으로 치면 현재 약 한 10억 USD 달러 정도 돼요. 당연히 다들 미쳤다고 했죠.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일단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겨우 섬나라 주제에 무역 허브가 될 리가 없다고 봤고 이미 그 시점에 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국회와 국민 모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인 리콴유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친 건데 솔직히 이때 이 방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싱가포르이 중진국, 선진국,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NTUC를 설립했죠. 부패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다국적 기업인 쉘이나 HP를 유치를 해요. 1972년 아시아 최초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1980년 물통량 310만 TEU 아시아 1위를 달성하고요. 싱가포르 GDP는 1965년 9.7억 USD에서 1980년에는 무려 12배가 오른 119억 USD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990년 물통량이 710만 TEU까지 올라왔고요. GDP는 361억 USD, 물류 거점, 인프라를 투자하고 개발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부의 이동과 흐름을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허브 역할을 만들어준 거죠. 리콴유의 이런 비전과 행동이 당시 화교 상인들과 직장인들을 많은 부자로 만들어줬죠. 수많은 화교 상인들이 1970년 탄종파우르 근처 창고를 월 100불 정도에 임대를 해요. 인도 후추와 유럽 와인을 중개를 하면서 1980년대 100만 달러를 달성한 상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연이어서 그분들의 자녀는 부동산 투자로 또 재벌들이 되고요. 이로 인해 항만 주변 임대료가 70년대, 80년대에는 약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1981년에는 리콴유가 하늘도 정복을 하는데 항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늘길도 열어야 된다고 본 거죠. 창의공항을 개항을 합니다. 당시 현대건설에서 창의 제2공항을 건설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가보시면 장난 아니죠? 4개의 터미널과 주얼 창의공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싱가포르에 가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미국과 러시아 LNG 수입을 위한 북극항로 개발과 더불어서 만약에 계획대로 부산, 진해, 신항이 물류허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면 가장 장밋빛 미래인 베스트 버전을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엿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결국 창의공항 근처 DHL이나 여러 물류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당시 특히 직장인분들을 중심으로 주변 아파트 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사이 약 5배에서 6배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해요. 2000년대에 리콴유가 80세가 넘어서도 혁신을 멈추지는 않았는데 이때는 디지털 혁명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전자상거래 붐을 예견하고 스마트포트 전략을 시작했어요. 이때 나왔던 기업들이 닌자뱅 같은 회사들인데 2014년에 스탠포드 출신 라이창준이 싱가포르에서 라스트마일 배송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동남아 전체를 24시간 배송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었죠. 21년에 닌자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라이창준은 30대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리콴유의 유산은 이 조그만한 섬나라인 싱가포르를 물류, 항만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이제는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거죠.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 2위의 항만이고요. 3위의 금융센터예요. 3세계에서 1세계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신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싱가포르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1976년에 황무지에서도 일어납니다. 1976년 두바이 크릭의 작은 항구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당시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 이 지도자가 제베랄리 사막에 세계 최대 항구 건설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의 동기는 두바이를 동서양의 교역 중심지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물류 허브를 꿈꿨던 거죠. 두바이 크릭에서 35km 떨어진 제베랄리 사막은 모래 바람만 부는 정말 생 황무지입니다. 역시나 당연히 주변 반응은 난리가 났죠. 고문들은 미쳤다고 했고 국제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셰이크 라시드 입장에서는 리콴유처럼 배수진을 쳤습니다. 별다른 방안이 없었어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빼면은 남아있는 게 뭐가 없습니다. 뭐든지 길이 있는 곳, 강이 흐르는 곳,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다양한 건설사들이 참여했는데 그거 아세요? 현대건설이 또 제베랄리 컨테이너부도 1단계 공사를 수주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항구를 만드는 거라 2,500에이커의 면적에 총 길이 9마일에 해당하는 다양한 저반 시설을 만들어야 됐고요. 중동의 물류허브, 최첨단 시설, 컨테이너 터미널, 일반 및 벌크 화물 터미널, 콜드체인 시스템 등 다양한 물류 시설을 갖춰야 됐었죠.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대단합니다. 해외 여러 건설사들과 셰이크 라시드가 3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해서 24시간 준설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헬리콥터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당시 우리나라 건설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1979년 2월 5일에 제베랄리 항구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참석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실크로드의 시작이었고요. 결과는 1980년에 50만 TEU, 2010년에는 1160만 TEU, 세계 10위예요. 2019년 GDP의 21%를 기여하게 되고요. 4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제베랄리 자유구역 입주 기업이 1985년에 19개에서 2000년에는 2000개, 2020년에는 8000개로 늘어납니다. 제베랄리가 두바이를 중동물류 중심지로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베랄리 주변 상업지가 80에서 2000년대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꽤 많은 인도 출신 분들이 90년대 이 제베랄리 자유구역에 전자제품과 같은 다양한 수입 업체를 차렸어요. 현 시점에서 당시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중동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라든가 다양한 기기 및 제품들의 유통업체 사장님들이 되셨습니다. 셰이크 라시드의 유산으로 결국 제베랄리는 세계 10위 컨테이너 항만이 되었고요. 두바이가 중동 최대 물류 허브가 되었고 결국에는 황무지 사막 한가운데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지도자가 되었죠. 사우디의 빈살만이 그렇게 UAE를 부러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중국의 꽃인 샹하이가 있죠. 1990년 88세의 덩샤오핑이 당시 샹하이 황푸강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 있는데 저기 농지를 언젠가는 중국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푸동, 말 그대로 농지와 어촌만 있던 곳이었습니다. 1990년 푸동의 현실은 인구가 30만 명, 대부분 농민들이셨고요. GDP는 60억 위안, 현재 가치로는 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부동산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500 위안 정도, 현재 가치로는 10불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하지만 당시 중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샹하이를 금융, 물류 허브로 만들려면은 이 푸동 개발 프로젝트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수진을 친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 이 푸동 개발이라고 덩샤오핑이 선언을 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본, 기술, 인프라가 부족했고요. 서방에서는 중국의 실험은 실패할 것이라고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 1단계로 91년, 95년 동안 약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양푸대교와 황푸강 해저터널 등의 도시 인프라 건설에 주력했습니다. 2단계는 2000년까지 약 13조 원을 투입하면서 공항, 항만, 지하철 등 사회 간접 자본을 마무리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푸동은 루자쭈이는 금융무역지구로, 진차오는 수출 가공구로, 와이가오차오는 보세구로, 장강은 하이테크 산업지구로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국제적인 도시 수준에 맞추어 개발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 투자 유치와 적극적인 민영화를 통해 그 결과는 1999년 푸동공항이 개항되고요. 2005년 양산 심수항에서는 1800만 TEU를 소화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상하이항이 4350만 TEU, 세계 1위가 됩니다. 푸동의 GDP가 1990년 60억 위안에서 2020년에는 1.27조 위안, 212배 상승을 하고요. 부동산은 루자쭈이가 제곱미터당 500 위안이었는데 10만 위안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푸동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덩샤오핑의 연설을 듣고 확신을 했던 수많은 작은 건설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수많은 부동산 재벌들이 되십니다. 2000년, 2010년대에는 마윈의 알리바바가 상하이를 선택하는데 물류가 전자상거래의 생명선임을 알았던 거죠. 상하이항이 있어야 알리바바가 산다고 본 겁니다. 차이나오가 탄생하는데 2013년 설립을 했고 상하이를 아시아 물류 허브로 선정을 하고요. 24시간 내 중국 전역 배송을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알던 수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타오바오 같은 데서 옷을 팔기 시작하셨고요. 상하이항 덕분에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배송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쓸어 담으셨죠. 그리고 이때 스타트업 생태계도 중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 미호요, 원신 게임 개발사고요. 빌리빌리는 중국판 유튜브. 자, 그리고 25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산에도 운명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편에서도 다뤄들었지만은 미국, 러시아, 한국을 삼각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 항로 거점 육성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현재 부산의 상황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2440만 TEU를 소화하고요. 환적 비중이 55%예요. 동부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40년까지 14조 원 투입을 통해 진해신양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북서항로, 러시아의 북동항로, 이 북극 항로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지는 미래에 가봐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위 사례인 싱가포르의 리콴유, 두바이의 셰이크 라시드, 중국의 덩샤오
샤오핑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움직이고 장기적 비전을 실행했고요. 그 정책 수혜에 따라 먼저 움직인 직장인 또는 소규모 사업가들은 그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잘 잡아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물류 및 부동산 업계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시 가능한 기회들을 지금 생각해보자면은 전자상거래 플러스 북극 항로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러시아 특산품인 캐비아나 연어, 모피, 보드카 등등 이런 것들을 수입 유통할 수도 있겠고 북유럽 제품인 가구나 디자인용품도 있겠죠. 이 항로가 앞으로 미래에 뚫리면서 미리 준비를 했던 예를 들면은 부산대의 어느 한 경영학과 학생이 2027년이나 28년부터 쿠팡에서 러시아산 연어를 판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랑 배후 지역인 강서구라든가 신공항이 만약 개항이 된다면은 가덕도 주변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를 들면 2030년 만약에 부산이 관광 플러스 물류 복합지구로 변신을 한다면은 이럴 때 부동산 기회도 있을 수 있겠죠. 중장기 전략들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물류 테크 기업들, AI나 드론, IoT 기반의 스마트 물류가 있겠죠. 그리고 북극 항로에 특화된 극지 운항이나 쇄빙선 관련 기술들, 그리고 그린 로지스틱스 같은 친환경 물류 솔루션이 있습니다. 북극 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죠. 부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일이고 앞으로 진해 신항이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되면은 영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 있죠.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60년 전 싱가포르, 50년 전 두바이, 30년 전 샹하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탄 아저씨는 싱가포르 부동산 재벌이 되었고 술탄 아흐메드는 글로벌 물류 제국을 건설했으며 왕 사장님은 중국 부동산 제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산에서 새로운 전설이 부의 흐름이 시작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진해 신항에서 첫 삽이 떠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